구글 얼스로 따라가보는 바울의 4차 여행 4편 멜리데 섬에 난파하다. 아드리아해의 풍랑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밀리던 바울을 태운 배는 14일간의 표류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다다릅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등장합니다. 이 멜리데 섬은 현재 몰타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사도행전의 묘사를 보면 이 섬이 마치 미개한 토인들이 사는 원시림 같은 섬이 상상되지만 사실 이 섬은 그 당시 잘 알려진 섬이었고 큰 항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탄 배의 선원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몰타 섬에는 성 바울만이 있고 사람들은 이곳이 바울이 난파한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성서학자들은 이곳이 바울의 배가 난파한 곳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 중 하나가 미국 아리조나에 있는 베이스 인스티튜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베이스 인스티튜트의 주장을 기초로 성 바울만이 왜 바울의 배가 난파한 곳이 될 수 없는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바울의 배가 난파한 진짜 장소는 어디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선원들이 실제로 육지를 보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았다면 보았다고 하지 짐작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한밤중에 바다에서 육지를 식별하기는 어렵기에 선원들은 전통적으로 청각에 의존했습니다. 육지가 가깝다면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원들은 이 소리에 민감했는데 잘못해서 바위나 암초에 너무 가까우면 배가 부딪혀 파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의 표현은 선원들이 파도 소리로 육지가 가까운 것을 감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원들은 즉시 파손을 막기 위해 물깊이를 재기 시작합니다. 28절의 표현을 보면 물깊이가 20길, 즉 36m에서 27m로 점점 완만히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지나 암초에 가까웠다는 것을 안 선원들은 즉시 닷 4개를 바다에 던져 배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마도 선원들은 직감적으로 배가 너무 암초에 가까운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몰래 구명보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울이 이를 알아차렸고 즉시 백부장에게 알려 선원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날이 밝기 전 바울은 선원들, 군인들, 죄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시키고 음식을 마음껏 먹고 배를 가볍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폭풍 기간 동안 바울이 사람들의 많은 신뢰를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9절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날이 새서 섬과 해안선의 윤곽이 드러났으나 선원들은 그 땅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의 가장 큰 항구는 발레타만입니다. 이 항구는 고대로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에도 많은 화물선이 방문하는 번화한 항구입니다. 성 바울만은 발레타만에서 시칠리아로 갈 때 눈에 보이는 운항 경로상에 있기에 만약 바울 일행의 배가 성 바울만에 도착했다면 선원들은 즉시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그 해안을 알아보지 못했고 따라서 논리적으로 성 바울만이 바울의 배가 도착한 곳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완만한 지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멜리데 섬의 서쪽과 북쪽의 해안들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성 바울만은 완만한 지형이기는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과 같은 얕은 암초가 없습니다. 이런 단서들을 볼 때 바울의 배가 도착한 곳은 섬의 남쪽 해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섬의 남쪽 해안에서 베이스 인스티튜트는 성 토마스만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 토마스만은 사도행전 39절의 표현처럼 해변이 있었고 물이 점점 얕아지는 경사진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표현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0절을 보면 선원들이 닻을 풀어서 바다에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시설이 없었기에 얕은 모래 해변에 다다르려면 닻은 필요 없고 버리는 것이 배가 가벼워서 쉽게 해안의 얕은 모래 해변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 일행들이 버린 4개의 닻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스 인스티튜트의 조사에 의하면 이미 1세기에 성 토마스만에서 4개의 닻이 원주민 다이버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닷들은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밤에 닻을 내린 27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유물들은 그러나 모두 보존되지 못하고 그중 2개는 녹여서 다른 용도로 바뀌었고 하나는 분실되었으며 나머지 하나만 원주민 다이버가 유산으로 남겨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닻을 풀어서 가벼워진 배는 만해 해변을 향해 움직였는데 사도행전 41절은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 부딪혀 좌초되었다고 합니다. 두 바다가 만나는 곳은 2개의 강한 물살들이 부딪혀 파도가 심한 곳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암초에 의해 파도가 갈라지고 부서지는 곳을 말합니다. 성 토마스만에는 해변으로부터 쭉 손가락처럼 뻗어나온 암초가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베이스 인스티튜트 조사원들은 이 지역에서 물살들이 충돌하여 파도가 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즉, 배는 해변을 향해 가다가 이 얕은 암초에 걸린 것입니다. 배의 앞머리는 암초에 걸리고 강한 파도는 배의 뒷부분을 쳐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자 배 안의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로마 병사들은 즉시 죄수들을 죽이려고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탈출하거나 혼란 중에 로마 병사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마저 죽임을 당할 뻔했던 순간에 항해 정과정을 통해 바울을 지켜보며 바울을 깊이 신뢰했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 병사들을 멈추고 모두 헤엄치거나 표류물을 타고 육지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44절은 이들이 모두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암초로부터 해변이 잘 보이고 헤엄쳐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토마스만의 암초 끝단에서 해변까지는 약 1.2km로 해변이 충분히 보이고 선원들이 수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 정황이 성 토마스만이 바울의 배가 실제로 난파한 장소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 성 바울만에 있는 수많은 바울에 관한 기념물들과 장소들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샘물을 마셨다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승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떠올랐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사실 로마 교황청에 의해 임의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을 순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로마 교황청은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는 전제 아래 서기 527년에 시내산의 북서쪽 언덕배기에 성 캐서린 수도원을 세우면서 성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곳을 성지로 정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시내산으로 명명하여 공포해버린 것이고 그 후로 지금까지 역사가 왜곡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지정된 시내산은 성경에서 묘사된
지형들과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출애굽 당시 시나이 반도는 애굽의 구리광산이 있던 지역으로 애국군들이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시나이 반도에 있었다면 그들은 출애굽한 것이 아닌 셈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짜 시내산으로 떠오르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벨 라우즈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시내산과 마찬가지로 성 바울만도 후대의 임의로 지정된 곳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충무공의 탄생지만 해도 실제 탄생지는 서울임에도 충무공 관련된 지역들의 성역화 작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산이나 통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과 로마로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